안녕하세요. 전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과 잠시 연이 닿았던 40대 남자입니다. 이곳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인생 선배님들이 많으시니 아실 것 같은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마주칠 때가 있더군요. 사람 된 도리를 잊은 사람, 양심 같은 건 땅바닥에 버려버린 사람, 추할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들이죠. 그리고 전 차마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이들과 가족이 되었었습니다. 그 분노스러웠던 사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17살 때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아버지 바람으로 제가 10살 때 이혼하셨거든요. 전 아버지와 둘이 살게 됐는데 제가 17살 때 아버지가 뇌출혈로 돌아가신 후 재혼한 상태였던 어머니는 절 데려가기 싫어하셨죠. 미안하지만 나 네 아빠 때문에 너에 대한 애정은 하나도 없어. 내가 네 법정 상속인이긴 하지만 네 아버지 유산은 그냥 네가 알아서 쓸 수 있게 주마. 그러니까 그걸로도 알아서 살고 웬만하면 연락하고 지내지 말자. 17이면 다 컸으니까 엄마 말 이해했지? 이후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사나 들여다본 적도 없었고 생활비 한 푼을 보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실상 절 버렸던 거죠. 전 아버지가 남긴 쥐꼬리만한 유산으로 그렇게 아버지가 남긴 낡은 집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전 어머니와 따로 연락을 하며 살고 있지 않아요. 서로 그냥 없는 사람인 듯 생각하며 살고 있죠. 이런 성장 과정 속에서 온전한 가정에 대한 제 결핍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제 꿈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되었어요. 그 꿈 내가 이뤄줄게 성국 씨. 그런 제 꿈을 함께 이뤄주겠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지금의 제 아내였죠. 전 군대에 다녀온 후 열심히 공부해 공무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가족도 뭣도 아무것도 없던 제가 인생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닦으려면 공무원이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고향인 안성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던 전 같은 공무원이던 아내를 소개로 만나 나이 30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원래 서울 사람이었는데 공무원 초임 발령이 안성으로 나서 저와 인연이 닿게 된 경우였죠. 저와 동갑내기 나는 때론 누나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른스러웠는데 또 때론 아이 같은 순수함을 보이기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내 옆에 있다 보면 따뜻한 햇살 아래 누워있는 것처럼 포근한 느낌이 들어 절대 놓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어서 오게. 아이고, 듣던 것보다 훨씬 훤칠하게 생겼구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서울에 사시던 장인 장모님을 처음 찾아뵌 날, 전 아내가 어떻게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는지 단박에 알 수 있었답니다. 두 분 모두 정말 선한 분들이기 때문이었죠. 솔직히 두 분을 뵙기 전엔 걱정이 많았었어요. 장인어른은 오래도록 작은 공장을 운영해온 사장님이셨는데 사업을 하는 집안인 만큼 형편이 꽤 넉넉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집안이었으니 보잘것없는 절 반대하면 어쩌나 싶었던 겁니다. 처간 46평짜리 아파트였는데 넓이도 넓이지만 인테리어도 고급져 보여 더더욱 기가 죽었었죠. 하지만 두 분 다 아무런 색안경도 끼지 않고 환영해 주시는 모습에 그제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그날 전 주방에 나란히 서서 함께 과일을 깎던 두 분의 대화를 듣고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거 좀 못생기게 깎은 것 같지요? 아유, 우리 사위한텐 예쁘고 귀한 것만 주고 싶은데 이건 그냥 내가 먹어버려야겠어요. 아이, 그래? 아이, 그럼 놔줘. 내가 먹을 테니까. 그리고 자, 당신 이거 먹어. 내가 깎은 것 중에 최고로 예쁘게 잘린 거야. 아이, 사이도 중요하지만 난 내 마누라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자, 해봐. 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다정한 부모님 모습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아내에게 두 분의 금술이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실제로 보니 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꼭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달까요? 불행한 환경에서 살아온 제게 그런 두 분의 모습은 그만큼 낯설기도 하고 한편으론 감동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죠.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안다고 아내와 제 노후도 딱 저런 모습이겠구나 싶어 전 다시금 제가 여자를 정말 잘 만났다고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장인 장모님은 우리가 신혼집을 마련할 때 무려 1억이나 보태주셨어요. 당신 지금보다 집값이 저렴할 때라 우린 그 돈에 서로 모은 돈을 합해 제법 괜찮은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죠. 안성은 서울보다 집값이 더 싼 편이었으니까요. 처음엔 너무 죄송하고 부담스러워 거절하려고 했는데 아내 두 오빠에게도 그만큼씩 지원해 주셨다기에 결국 감사히 받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삼겹살 사왔어요. 아주 잔뜩이요. 장모님, 저 된장찌개 끓여주시면 안 될까요? 고기엔 된장찌개인데 전 장모님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거든요. 달래도 사왔는데 달래 듬뿍 넣고요. 결혼 후 전 처가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안성에서 서울까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었으니까요. 제 인생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화목한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고, 제가 그 가정의 일원이라는 현실을 느낄 때마다 너무 행복했거든요. 두 분이 너무 잘해주시니 언젠가부턴 저도 아들처럼 어리광도 피우게 되더라고요. 장모님, 이거 여기에 걸면 돼요? 아유, 그치, 그치. 아, 거기. 아이고, 우리 사이가 있으니까 편하네, 편해. 우리 양반이 이제 무릎 아프다고 의자 위에 잘 안 올라가려고 하거든. 거참, 아, 김서방이 자꾸 자기가 한다고 해서 내가 양보한 거지. 나도 커튼 정도 커뜨네. 장인어른, 장인어른 정정하신 거야 알지만 노동할 일 있으면 그래도 꼭 절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이때다 싶어서 장모님 밥 얻어먹으러 오죠. 장인어른이랑 소주 한잔 할 핑계도 생기고요. 처가에 갈 때마다 제겐 소중하고 따뜻한 추억이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두 분과 함께 커튼을 설치하던 기억, 장인어른과 술을 마시다 너무 취해 노래까지 부르는 바람에 장모님께 혼쭐이 난 기억, 그 뒤 장인어른과 함께 눈치를 보다 서로 눈이 마주쳐 웃음을 터뜨렸던 기억, 그 어느 것 하나 웃음 지어지지 않는 기억이 없었죠. 절 방치하고 버렸던 친부모님이 아니라 두 분이 제 친부모님이었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을까. 이런 상상도 정말 많이 했답니다. 이렇게 제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신 장인 장모님은 실은 재혼한 사이셨어요. 장모님은 장인어른보다 2살 연상이셨고요. 아내 두 오빤 장모님이 사별한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었고 이후 장인어른과 재혼해 아내를 낳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친자는 아내뿐이었던 겁니다. 장인어른은 어린 시절 조실 부모한 뒤 힘들게 사셨다고 해요. 성이 된 후엔 젊은 시절 열심히 번 돈을 두 형에게 모두 사기당하고 폐인처럼 살았다고 하셨죠. 그 뒤로 형들하고는 연을 끊었는데 너무 상처가 커서 오래도록 폐인처럼 살았어. 그러다 결혼도 못하고 노총각이 됐지. 나중에 다시 직장이야 구하긴 했다지만 집도 부모도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누가 시집오려고 했겠나. 그러다 먼 지적 어르신이 자네 장모랑 날 주선해 준 거야. 아들 둘 있는 여잔데 둘째 아들 돌도 지나기 전에 남편을 사고를 잃은 가여운 사람이라고. 미혼인 처자든 애 딸린 과부든 누가 날 좋아하겠나 싶어서 기대도 안 하고 나가봤거든. 근데 거기 웬 선녀가 앉아있는 거야. 당신도 참, 과장하지 말아요. 놀랍게도 첫 만날 때 두 분은 서로 첫눈에 반하셨다더군요. 그 뒤 두 분은 초스피드로 재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던 날, 전 장인어른이 저에게 왜 그렇게 잘해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난 장가 갈 때부터 좀 기가 죽어 있었어. 우리 처가가 엄청난 떼부자는 아니어도 시골에서 제법 유지 소리를 듣던 집안이었거든. 그래서 장인어른이 날 싫어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날 엄청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야.
애까지 둘 딸린 여식 걷어줘서 고맙다고. 우리 집사람이 무남 동료 외동딸이라 장인 장모님이 엄청 귀하게 키우셨대. 아무것도 없던 내가 이렇게 번듯하게 살고 있는 건 다 내 장인 장모님 덕분일세. 두 분이 우리한테 신혼집도 마련해 주시고 별 볼 일 없던 내게 사업 자금까지 대주셨으니까 두 번씩이나 망할 뻔했던 내 공장을 지켜준 것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유산 덕이었지. 장인어른은 아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 아주 큰 사랑을 받으셨다고 해요. 애정뿐 아니라 넉넉한 경제 지원까지 받으신 덕에 처가가 그렇게 잘 살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 우리 부모님 덕은 아니죠. 당신이 열심히 노력한 덕에 공장이 잘 된 거죠. 아니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한들 두 분이 아니었다면 난 지금껏 거렁뱅이처럼 살았을지도 몰라. 아니, 당신을 만나지 못했었다면 말이야. 당신 덕에 감사한 처가도 만날 수 있었던 거고 당신 내조 덕에 공장이 힘들 때도 버틸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처음부터 내 은인이고 구세주였어. 지금껏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당신 덕에 나도 우리 아들 둘 잘 키우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연희도 없고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내 은인이죠. 서로의 덕으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던 두 분의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워 보이던지요. 장인어른은 그런 두 분을 바라보고 있던 저를 향해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난 그렇게 평생 아내 덕, 처가 덕을 보고 살았네. 그리고 자네를 처음 보는 순간 생각했어. 나도 내 장인 장모님처럼 자네를 아껴주고 싶다고. 난 자네 보면 참 남 같지가 않네.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지 짐작이 가. 그러니 혹시라도 무슨 힘든 일이 생기면 꼭 나한테 말하게. 하소연하고 싶으면 하고 울고 싶으면 마음껏 기대서 울다가 난 자네한테 그렇게 진짜 부모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네. 전 그렇게 제게 과분한 사랑을 주시던 두 분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저와 아내가 긴 시간 노력 끝에 아주 어렵게 아들을 낳았을 때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5살 때 경도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을 땐 부모인 우리만큼 억장이 무너진 듯한 표정을 보이셨죠. 애가 좀 다른 애들보다 느린가 보다 하기만 했지 장애 판정이라니. 그래 얼마나 놀랐나. 장애 아이 키우는 게 부모가 참 많이 힘들다는데. 그러게요. 우리 연희 사이 둘 다 힘들어서 어째요. 손주 걱정도 걱정이지만 두 분은 저와 딸을 걱정하셨던 겁니다. 물론 아내와 제게도 그건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고요. 그래도 중증이거나 자폐가 아니라는 걸 위안 삼으며 우린 아들을 병원과 센터에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매달 치료비가 몇십만 원씩 들어갔지만 아들이 조금이라도 또래를 따라갈 수만 있다면 단 한 푼도 아깝지 않았죠. 괜찮다니까요, 장인어른. 결혼할 때도 과분하게 받았는데 왜 자꾸 이러세요? 그냥 받게. 우리가 손주 걱정해서 주는 돈인데 이런 거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감사하게도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와 아내를 위해 한 번씩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처음 결혼할 때 받은 지원이 있어 죄송한 마음에 다 거절했지만 두 분은 한 번씩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돈 봉투를 밀어 넣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아이는 조금씩이나마 또래를 따라가기 시작했기에 우린 한결 걱정을 덜 수 있었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처가가 한없이 평화로웠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처가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아내의 두 이부 형제, 형님들 때문이었죠. 두 사람은 아내와 같은 장모님 배에서 나온 형제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 싶을 정도로 이기적이고 염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버지, 이번에 저희랑 거래하던 거래처가 두 군데나 부도났어요. 진짜 저 환장하겠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든데 기댈 때가 아버지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형님들은 두 분 다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결혼할 때 우리처럼 1억씩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그와 별개로 조르고 졸라 사업 자금도 빌려갔었다고 하더군요. 말이 빌린 거지 결국 한 푼도 갚지 않았지만요. 그런 두 사람은 계속 장인어른께 손을 벌리더라고요. 형님들이 돈을 요구하는 걸 제가 본 것만 해도 여러 번이니 아마 장인 장모님은 제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을 형님들에게 주셨을 겁니다. 장인어른은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도 형님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또 사업이 어려워? 그러니까 저번 사업 망하고 나서 내가 다시 사업하지 말라고 했지? 이게 벌써 몇 번째냐? 애비가 돈 나라 뚝딱하면 돈 만들어내는 도깨비 방망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도 계속 버티고 버티다 보면 아버지처럼 꼭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이번 사업은 그래도 4년 넘게 잘 버티고 있잖아요. 원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기왕 시작한 사업, 이번엔 안 망하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도요. 저번에 투자 받기로 한 게 엎어져서 갑자기 적잘 계속 못 면하고 있어요. 형만 도와주시면 저 진짜 서운해요. 네? 자식 잘 되는 게 결국 아버지 위한 길이잖아요. 장인 장모님의 돈이니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니 참 답답하더군요.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그걸 계속 해주시나 싶더라고요. 늘 장인어른 옆에서 한숨을 쉬던 장모님은 오히려 나중엔 장인어른을 말리셨어요. 이 녀석들아, 니들 아버지가 공짜 은행인 줄 알아? 부모가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다 그 녀석들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달려와서 돈 달라고 징징징징. 니들 능력 없는 뒷감당을 왜 우리가 해야 돼?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요. 아버지도 외할아버지 덕에 몇 번이나 위기에서 벗어나셨잖아요. 저희도 아버지처럼 힘들 때 도움 좀 받고 싶다는 건데 그렇게 매정하게 구실 거예요? 저희가 잘 되면 나중에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하지만 형님들은 장모님 눈치를 보면서도 끝까지 돈을 부탁하더군요. 결국 장인어른은 한숨을 쉬며 또 돈을 해주셨죠. 이건 아닌 것 같아 한 번은 처가에 갔을 때 아내와 함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장인어른, 자식 위하시는 마음이야 잘 알겠지만 너무 도와주시는 것도 때론 독이 된다잖아요. 맞아요, 아빠. 오빠들 말만 감사하다 죄송하다고 하지 언제 돈 한번 제대로 갚은 적 있어요? 이제 그만 주세요. 아휴, 나도 그 녀석들이 답답하고 괘씸하긴 하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애들 외할아버지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사장도 되고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냐. 연이 네 엄마도 민망해서 돈 주지 말라는 거지. 실은 얼마나 자식들이 걱정되겠어. 내가 연이 네 외할아버지한테 받은 게 너무 커서 차마 네 오빠들 외면하지 못하겠구나. 네 엄마한테 미안해서 말이다. 장모님이 계시지 않은 자리였기에 장인어른은 우리에게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더군요. 장인어른은 자신이 그동안 번 돈이 온전한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내의 외가와 장모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장모님의 친자한 형님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하셨던 거죠. 그리고 아내의 외가댁에 대한 부채감뿐 아니라 장인어른의 마음을 약해지게 만든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우선 큰형님은 중간에 기러기 아빠가 되었어요. 처남댁이 딸의 조기 유학을 위해 딸과 둘이 미국으로 떠났거든요. 형님은 딸 유학자금 이야기라며 장인어른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더라고요. 아버지, 아무래도 미국 물가가 너무 비싸서 유학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아버지 손녀 공부시키는 일인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사업이라도 잘 풀리면 저도 손 안 벌리죠. 근데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형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형님 딸도 중요하지만 능력이 안 되면 유학을 중단시키던가 해야죠. 이건 형님 힘이 아니라 장인어른 힘으로 애를 유학시키는 꼴이잖아요. 저희 아들에게처럼 손주 사랑이 지극한 분이었기에 장인어른은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기 딸을 이용하려는 형님의 속이 뻔히 보여 한 번은 저도 한 소리를 했었어요. 옆에 있던 아내도
평소 작은 형님과 처남댁은 그렇게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어요. 작은 처남댁은 언젠가부터 명절에 처가에 오지도 않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에 나이가 없었는데 그래서 처남댁은 아주 홀가분하게 이혼을 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당시 형님은 하던 사업이 망한 뒤 백수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 일이 이혼으로 향하는 도화선에 불을 지폈던 거죠. 반면 형님은 그렇게 맨날 다투고 살았으면서 처남댁에게 미련이 많이 남았었나 보더군요. 한동안 형님은 술독에 빠져 살았고 장인 장모님은 그런 형님이 걱정되어 자주 형님을 찾아가셨어요. 아버지, 저 이제 정신 차렸어요. 전 저 보란 듯이 아주 잘 살려고요. 그래서 말인데 저 이번에 다시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제발 딱 한 번만 저 좀 다시 도와주세요. 저 진짜 제대로 새 출발해보고 싶어요. 이혼한 지 반년 뒤쯤 작은 형님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 형님은 명절에 다 같이 모였을 때 또 돈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하도 형님들에게 퍼주느라 그때 처가의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의 공장도 신생 공장들에게 밀려 사정이 좋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장인어른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셨는데 이번엔 장모님이 장인어른께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여보, 내가 맨날 애들 돈 그만 주라고 했는데 이번엔 동철이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이혼까지 한 마당에 애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돼서. 솔직히 전 장인어른이 돈을 빌려주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다음날 장인어른을 따로 찾아뵈며 말렸어요. 하지만 끝내 장인어른은 장모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셨죠. 결국 작은 형님은 장인어른의 도움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장인어른의 도움을 받았으면 최소한 자식들인 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은 자기들은 열심히 사치하고 다니면서 장인 장모님께는 제대로 효도하는 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장모님은 장인어른께 항상 많이 미안해하셨죠. 특히 장모님은 작은 형님이 새 사업을 시작할 때 도와주자고 한 일을 두고두고 미안해하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9년 뒤 갑자기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아휴, 여보. 서로 90살, 100살 될 때까지 손 꼭 붙잡고 살자더니 이렇게 가면 난 어떡하라고. 당시 장모님의 연세는 74이었는데요. 폐렴에 걸린 장모님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장모님이 그 길로 세상을 떠나실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장모님의 상태는 계속 급격하게 나빠졌고 끝내 유언 한마디 남기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죠. 장인어른은 그때 큰 슬픔에 빠지셨습니다. 힘들어도 계속 끌고 오던 공장조차 정리하실 정도로요. 슬픔에 잠긴 건 저도 아내도 마찬가지였지만 장인어른이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혹시 장인이 나쁜 생각이라도 하시진 않을까, 끼니를 계속 거르진 않을까 걱정돼 우린 장인어른을 정말 자주 찾아뵈며 챙겼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은 처가에 아예 발길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오랜만에 두 사람을 처가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들은 또 돈 얘기를 하러 왔더라고요. 뭐야, 형님들 언제 오셨어요? 근데 현관에서 들었는데 설마 또 돈 얘기하러 오신 거예요? 오빠들, 어떻게 사람이 그래? 아빠가 돈으로만 보여?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을 찾아오질 않더니 기껏 나타나 산다는 말이 또 돈이야? 오빠들이 사람이야? 아니, 연이 너랑 매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아버지 걱정은 별로 안 했지. 난 지금 내 딸 걱정이 더 급해. 회사는 자꾸 안 풀리지. 애 교육비는 더 들어가지. 나도 오죽했으면 이러겠냐고. 아버지, 전 처자식은 없지만 진짜 이 사업이 제 전부예요. 마누라한테 이혼까지 당한 마당에 사업도 또 망하면 저 진짜 창피해서 못 산다고요. 설마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우리 외면하시는 거 아니죠? 어머니 아니었으면 아버진 이만한 돈 벌지도 못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우리 외면하면 안 되죠. 네? 아내와 제가 화를 내자
형님들은 아예 장인어른만 보고 보채더라고요. 우린 쳐다도 보지 않고서요. 그때 그 온화하시던 장인어른도 결국 호통을 치셨죠.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니들이 정말 날 애비라고 생각했으면 최소한 니들 엄마가 하고 나서 내가 밥은 잘 먹고 사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들여다보기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한참 만에 찾아와서 또 돈 얘기야. 내가 니들 엄마랑 외갓집에 빚졌지 니들한테 빚졌어? 평생 호강시키며 키워줬더니만 어디 애비를 호구로 알아. 나가, 당장 나가. 장인어른의 사나운 모습에 형님들은 당황하며 우선 돌아가더군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또 장인어른을 찾아와 기어코 돈을 받아갔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장인어른의 약한 부분을 쿡쿡 찔러 기어코 돈을 갈취해 갔던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친자식 아니라고 이러시는 거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개부개부 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우리 망하는 거 보면 어머니랑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주 피눈물 흘리실걸요? 아버지가 사람이라면 어머니 핏줄인 우리 버려선 안 되는 거잖아요. 외갓집 덕에 성공하신 주제에. 장인어른께 두 사람이 했다는 말을 듣고 정말 피가 거꾸로 섰더군요. 장인어른이 어떤 말에 가장 취약한지 알고 이용한 두 사람이 이젠 정말 증오스러웠죠. 아내와 전 이제라도 제발 그 둘에게 돈을 주지 마시라고 말했지만 장인어른은 장모님 생각에 마음을 모질게 먹질 못하셨습니다. 원래 내 돈이 아니었던 걸 어쩌겠냐. 나도 그놈들이 너무 괘씸한데 하늘에서 자식들 걱정할 자네 장모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장모님이 계실 땐 그나마 자식들이라도 하던 형님들은 이제 명절에도 장인어른 생신 때도 오지 않더군요. 두 사람은 우리를 피해 장인어른을 찾아가 계속 돈만 뜯어갔죠. 장인어른도 어떻게든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신 모양인데 큰형님은 자기 딸을 팔아서 또 작은형님은 사업도 망할 바엔 그냥 한강에 뛰어들겠다며 자기 목숨을 인질 삼아서 끝내 장인어른의 마음의 벽을 무너뜨린 겁니다. 아내와 전 너무 화가 나 형님들이 집까지 찾아가 쌍욕을 퍼부었어요. 그리고는 차라리 장인어른은 집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장인어른은 끝까지 완강히 거절하시더군요. 아들들한테만 돈 다 퍼준 날세. 내가 무슨 염치로 자네랑 우리 연희한테 신세를 지겠나. 그리고 나 아직 80도 안 됐어. 아직 정정해. 아직도 정정하시다던 장인어른은 갈수록 몸이 안 좋아지시더군요. 결국 장인어른은 아파트를 팔고 우리가 살고 있던 안성의 한 시골 주택을 구해 이사하셨어요. 왜 시골까지 가세요? 그냥 저희랑 사세요. 네? 요양하려고 이사하는 건데 도시로 오라면 어쩌나. 난 괜찮네. 그래도 자네랑 연희가 사는 안성으로 오질 않았나. 이 정도 가까이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네. 장인어른이 걱정돼 어떻게든 모시고 살려 했지만 장인어른의 고집은 만만치 않으셨어요. 그렇게 장인어른은 결국 혼자 시골에 살기 시작하셨죠. 알고 봤더니 형님들에게 돈을 해주느라 장인어른은 집담보로 대출까지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겸사겸사 요양도 할 겸 대출금도 갚을 겸 집을 파신 겁니다. 장인어른이 이사한 곳은 마당도 있고 텃밭도 있는 전원주택이었는데 따로 집을 사거나 짓진 않으셨어요. 전에 살던 분이 돌아가셔서 그분의 자식에게 월세를 주고 새들어 살게 되신 거죠. 장인어른은 노후 자금을 빼면 그 시골집조차 살 형편이 안 되셨던 겁니다. 그렇게 장인어른이 이사하신 뒤 아내와 전 거의 주말마다 장인어른 댁에 찾아가 장인어른을 보살폈어요. 평일에 병원 가실 일이 있으면 휴가를 쓰고 병원도 직접 모시고 다녔고요. 이렇게 자네랑 연일 귀찮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닌데. 아유, 귀찮긴요. 저 장인어른이 키우시는 상추랑 깻잎 서리에 가려고 오는 건데요. 장인어른은 그런 우리에게 많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축 처진 모습으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자네랑 연희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될런지. 자네 나한테 섭섭하지도 않은가?
네? 왜요? 내가 돈은 다 상철이 동철이한테 퍼줬잖아. 실은 자네랑 연희한테 제일 많이 퍼주고 싶었네만 어째 인생이 뜻대로 되질 않아서. 장인어른이 저 결혼할 때 이렇게 해주신 거 잊으셨어요? 저희 아들 치료비 보태주신 건요. 그리고 장인어른은 제게 가장 소중한 걸 주셨잖아요. 내가? 뭘? 부모의 사랑이요. 제가 제대로 받아주지 못했던 가장 갈구했던 거요. 평생 뻥 뚫린 것 같던 제 마음이 결혼하고 나서 비로소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전 장인어른께 하나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죠. 그러니 꼭 오래만 살아주세요. 제가 오래오래 효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 그거면 됩니다. 그때 전 장인어른께 진심을 담아 감사하단 말을 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런 제 옆에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죠. 그 와중에 그 지독한 인간 말종들은 또 장인어른을 못 살게 굴더라고요. 집 한 돈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집사람이 돈 부족하다고 좀 더 붙이라고 아주 난리라고요. 빨리 돈 주세요. 아버지, 진짜 저 한강 가는 걸 보실래요? 어머니 덕에 호강하고 사셨으면 그 은혜 우리한테 갚으셔야죠. 이놈들아, 나 돈 없다고 몇 번을 말해. 니들한테 돈 해주느라 대출까지 받은 거 그 집 팔고 갚은 거라고. 진짜 없다고요? 그럼 통장 줘보세요. 아예 같이 은행 가서 확인해 보자고요. 그놈들은 이젠 아예 눈이 뒤집혀 장인어른을 부모 취급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장인어른의 통장까지 직접 확인하며 돈을 재촉했습니다. 경악한 저 아는 쌍욕을 하며 그들을 마당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나요? 형, 거기 계집도 뒤져봐. 분명 어디 꿍쳐둔 돈이 있을 거야. 난 여기 장독대 싹 다 뒤져볼게. 형님들은 전에 살던 분의 흔적인지 마당에 방치돼 있던 계집부터 시작해 장독대 뚜껑도 다 열어보고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장인어른이 돈을 숨겨뒀을지도 모른다고요. 장인어른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한서린 통곡을 하셨고 전 화가 난 나머지 달려가 그들에게 손찌검까지 해버렸어요. 진짜 사람에게 포기했어요? 여기 만약에 또 찾아오면 그때 내 목숨 걸고 형님들, 아니 니들 둘 다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어? 장인어른은 나한테 부모님나 마찬가지고 내 부모 건드리는 놈들 절대 가만 안 둬. 제 으름장에 그제야 그놈들은 꽁무니를 빼더군요. 아낸 도망치는 그들의 뒤에 대고 입에 담지도 못할 저주를 퍼부었죠. 제 으름장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진짜 장인어른께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다는 걸 알자 형님들은 처가에 완전히 발길을 끊었습니다. 우린 이제야 장인어른이 좀 편하게 요양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 5년 뒤 장인어른께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찾아오고 말았죠. 장인어른은 그때 췌장암 상기 판정을 받으시고 말았거든요. 장인어른, 아이고, 왜 그렇게 우나. 자네 장인 아직 수마 안 끊어졌어. 당장 수술도 불가하단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장인어른은 통원으로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하셨고 아내와 전 그런 장인어른을 이번엔 기어코 집으로 모셨습니다. 혼자 집에 계시다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 이번엔 절대 양보 못합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기어코 한 달에 2주 정도는 시골의 집에서 머무셨어요. 아플 땐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는 게 좋다기에 차마 그것까지 말릴 수는 없었죠. 다행인 건 그래도 항암이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 암 크기가 줄어들면 수술도 가능하겠다 싶어 저와 아내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암 선고 7개월 만에 전입 판정을 받고 말았죠. 전대요 형님, 그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장인어른 얼마 전에 여명 5개월 선고 받으셨어요. 췌장암으로 계속 투병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전입 판정 2개월 뒤 장인어른은 끝내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엄청난 절망감에
아내도 저도 한동안 정신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죠. 그래도 자식이니 형님들이 알긴 알아야 할 것 같아 전 우선 큰형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자식이란 사람이 제게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겁니다. 뭐, 나더러 문병이라도 가라고? 언제나 아버지 눈에 두 번 다시 뛰지 말라며. 난 우리 딸 유학비 버느라 눈코 뜰 새 없이 일하기만도 바쁘거든. 어차피 내가 가봤자 아버지 암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간병은 친딸인 연이나 그렇게 친아들 행세하던 자네가 하면 되잖아. 아버지랑 난 사실 남남이랑 마찬가지 사이니까 귀찮게 이런 연락 하지 마. 야, 박상철. 이 개만도 아니 벌레만도 못한 자식아. 필요할 땐 장인어른 간슬게 다 빼갔으면서 이제와 남남이라고? 이 내장을 뽑아 줄넘기를 해버릴 쓰레기 자식아. 뭐? 내장을 뭐? 내가 살다 너랑 네 동생 같은 쓰레기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내가 간병까지는 안 바래도 최소한 얼굴은 빛으로 올 줄 알았는데 내가 널 너무 과대평가했나 보다. 그래. 오지 마. 어디 평생 키워준 은혜 배은 망덕으로 갚은 죄. 그 죄값 아주 달게 받고 살아봐. 그땐 정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 전 심한 저절 줄줄이 읊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 작은 형님에게 전화했더니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더군요. 그리고는 이런 식으로 문자만 보내더라고요. 형한테 들었어. 아버지 얘기. 난 형하고 같은 입장이니까 간병이든 치료비든 알아서 해. 그놈은 제게 욕을 들어먹기 싫어 애초에 전화를 받지 않은 겁니다. 전 그런 그놈에게도 똑같이 쌍욕을 담은 답장을 해주었죠. 애들은 안 온다지? 오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된다고. 착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놈들이 퍽이나 그랬겠다. 나도 그놈들 안 보고 싶어. 그러니까 나 죽고 나서도 안 불러도 괜찮어. 난 그 녀석들한테 할 만큼 했고 더는 돌아오지 않는 마음에 서운해하기 싫래. 장인어른이 속상해하실까봐 형님들에 대해 거짓말했건만 단번에 그걸 알아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괜찮다며 웃으시는데 자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몇 달 전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야위신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답답하다며 최대한 오래 집에 머물고 싶어 하셨던 장인어른은 투병한 지 9개월 뒤 결국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셔서요. 그리고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장인어른의 의식을 잃었다 찾기를 2번이나 반복하셨죠. 장인어른, 이번엔 정말 못 깨어나시는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다고요. 울긴, 사람은 다 때 되면 한 번은 가는 법이네. 난 자네 장모 만나러 갈 생각에 오히려 설레. 그러니까 울지 말게. 연이 너도. 이젠 정말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았기에 하루하루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장인어른은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김서방, 사는 내내 참 고마웠네. 내 마음 알지? 제가 더 감사했죠.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자네 덕에 아들 녀석들 때문에 속상했던 마음도 많이 위로받았고 우리 연희 걱정도 덜고 갈 수 있으니까. 김서방,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장례만 좀 치러달라고 부탁하겠네. 상철이 동철이 그놈들은 어차피 내 장례도 안 치러줄 거니까 내가 내 장례값은 따로 준비해놨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더 사실 생각을 하셔야죠. 자네도 알지 않나. 나한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의식이 있을 때 뒷일은 대비해 둬야지. 김서방, 내가 가거들랑 우리 집 마당 있지? 거기 텃밭을 파보게. 거기 내 장례비가 들어있을 게야. 우리 연희 그리고 우리 손주 다 잘 부탁하고 가네. 항상 고맙고 미안했네.
제게 영무 모를 장례비 이야기를 하신 장인어른은 마치 숙제를 다 마쳤다는 듯 편안히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뒤 장인어른은 하늘의 장모님 곁으로 떠나시고 말았죠. 장인어른,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 꼭 장인어른처럼 좋은 아버지로 살게요. 그러니까 집사람도 저희 아들도 아무 걱정 마세요. 장례 치르는 내내 아내 목 놓아 오느라 목이 다 쉬었습니다. 그런 아내 대신 전 힘겹게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장례 책임졌죠. 아낸 그래도 마지막까지 자기 오빠들에게 부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놈들은 끝내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께 받아낼 것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마음 같아선 그들을 장인어른의 영정사진 앞에 질질 끌고 와 무릎이라도 꿇리고 싶었지만 가시는 길만은 조용히 보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친 뒤 전 뒤늦게 장인어른의 유언이 생각났어요. 아내와 장인어른의 짐도 정리할 겸 처갈 찾은 전 삽을 들고 텃밭 이곳저곳을 파보았죠. 아내 또한 목장갑을 끼고 텃밭을 파보며 절 도왔습니다. 이건가 보다. 뭐가 걸리는데? 그렇게 삽질을 하던 전 땅속에서 웬 크고 묵직한 가방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어본 아내와 전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지고 말았어요. 이건 돈이잖아. 그 안엔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이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나중에 정확히 액수를 세어봤는데 그건 무려 2억 2,100만 원이라는 거금이었죠. 경악을 감추지 못한 우리의 눈에 다음으로 띄었던 건 가방 구석에 끼워져 있던 종이 한 장과 촌스러운 벨벳 반지 케이스였어요. 이건 엄마 아빠 결혼 반지네. 반지 케이스에 담겨있던 건 장인 장모님의 결혼 반지였다던 금가락지 2개더라고요. 다음으로 편지를 읽어본 우린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김서방, 부디 이 편지를 발견한 사람이 자네가 맞길 바라네. 내 마지막 남은 전분 이 돈만큼은 상철이나 동철이 손에 넘어가게 하고 싶지 않거든. 그 애들이 혹시 내 계좌까지 추적해 볼 수 있을까봐 이렇게 현금으로 찾아서 숨겨놨을 만큼 말이야. 그 애들이 나한테 이만한 돈이 남아있는 걸 모르게 하려고 집도 월세로 구했던 거야. 그 돈은 장인어른이 형님들 몰래 숨겨둔 전 재산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 돈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집도 월세로 구하셨던 겁니다. 장인어른은 그 돈에 우리를 향한 미안함을 가득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가장 효녀였던 우리 연이 아들들보다 더 친아들 같았던 김서방 자네한테 상철이 동철이한테 준 만큼 못 해준 게 항상 마음에 걸렸네. 이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닐 수 있지만 이 돈이 아픈 우리 손주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네. 함께 동봉한 쌍가락지도 나중에 급할 때 팔도록 해. 그것들도 아들 녀석들이 못 참게 숨기느라 아주 애를 먹었었네. 김서방, 자네가 내 사이가 되어준 건 우리에게 그리고 연희에게 둘도 없는 행운이었네. 내가 하늘에 가서도 항상 자네를 지켜줄 테니 자넨 우리 연희를 좀 잘 지켜주게. 자네만 믿고 가네. 그동안 고맙고 미안했네. 그만큼 주셨으면 됐지. 뭘 자꾸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야말로 죄송했어요, 장인어른. 제가 더 잘 모셨어야 했는데 이렇게 보내드렸으면 안 되는 건데. 아내와 전 그렇게 마지막까지 자식들에게 다 주고 떠나신 장인어른을 그리워하며 하염없이 흐느꼈습니다. 당연히 저 아는 장인어른이 남겨주신 돈에 대해선 형님들에게 입도 뻥긋하지 않았어요. 이후 그런 것들하곤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았죠. 그런 못된 인간들의 끝은 절대 좋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역시나 그들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선 기러기 부부였던 큰형님은 이혼을 당했다더군요. 참 끼리끼리라는 말이 정말이었죠. 처남댁이 그 먼 외국에서 바람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큰형님은 제발 자길 버리지 말라고 애원한 모양인데 결국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애도 한국에 들어오기 싫다며 자기 엄마 곁에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져 사느라 정도 많이 못 붙인 아빠보단 엄마를 택한 거죠. 그 뒤 큰형님은 맨날 술독에 빠져 살다 결국 사업도 말아먹었다고 해요. 작은 형님이란 사람은 더 한심했습니다. 그 어떤 외부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작은 형님은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말아먹었더군요. 몰랐는데 그 인간은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도박에 빠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도박이 어떤 존재입니까? 돈을 잡아먹다 결국 사람 인생까지 잡아먹는 무서운 악마 아니겠습니까? 결국 작은 형님은 도박으로 인해 전 재산을 탕진한 것뿐 아니라 사업도 말아먹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바로 형님이란 인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거든요. 그것도 뻔뻔하게 장인어른의 두 번째 기일에 맞춰서요. 당신들이 무슨 염치로 오늘 같은 날 우리 집에 찾아옵니까? 매제 잘 있었어?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고 오늘 아버지 제사 지내고 있지? 우리도 술 한잔 올리고 싶어서 잠깐 들어가도 되지? 아니요, 안 됩니다. 당신들이 무슨 염치로 장인어른 제사상에 술잔 올립니까? 그리고 장인어른 투병 중엔 병원 한 번 안 와본 사람들이 갑자기 장인어른 기일을 챙긴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왜 찾아왔어요? 꿍꿍이가 대체 뭐예요?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기에 인터폰 화면을 보니 두 형님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아내도 저도 기가 차 대체 왜 왔나 궁금해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생전 처음 보는 위축된 모습으로 우릴 바라보더라고요. 엄청나게 눈치 보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아내와 제가 그들을 집에 들이지 않았더니 울상에 되어선 쫄딱 망한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 하소연한 겁니다. 매제, 우리도 오죽했으면 여길 찾아왔겠어. 우리도 사실 너무 민망하고 염치 없어서 망설이다가 서로 손 꼭 붙잡고 용기 내서 온 거야. 야, 연희야, 제발 이 오빠들 좀 살려주라. 어? 많이도 안 바래. 딱 나 사업 망하고 생긴 빚 갚을 정도로만, 그 정도만 빌려주라. 어? 나도 연희야. 그냥 급한 빚 갚을 정도로만 한 5천만, 어? 한 번만 도와주면 나 앞으로 도박도 싹 끊을게. 아무리 우리가 비워도 우리 남매잖냐. 우리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네가 우리 외면하면 안 되잖아. 그들은 가증스럽게도 불쌍한 척을 하며 우리에게 돈을 부탁했습니다. 아낸 그런 그들에게 주방으로 달려가 가져온 소금을 냅다 뿌려버렸어요. 아, 뭐 하는 짓이야? 아빠 길인데 부정 탈까봐 이러는 거다. 왜? 남매? 우리 아빠라고 생각도 안 한 인간들이 어디서 남매 타령이야? 니들 인생 망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니까 당장 꺼져. 그리고 엄마란 말 입에 담지도 마. 오빠들은 엄마한테 평생 죄수로 하면서 살아. 오빠들 같은 인간들 때문에 아빠한테 하늘에서마저 미안해하고 있을 엄마한테. 또 오면 그땐 아주 오빠들 제사날이 될 줄 알아. 알았어? 전 그런 아내 옆에서 으르렁대며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요절을 내주고 싶었지만 그래도 하늘에 계신 장모님을 생각해 마지막 이성을 붙잡았죠. 결국 그들은 도망쳐버렸고 그 뒤로 몇 달 안 지난 지금까지 다시 그들을 볼 일은 없었어요. 만약 염치 없이 또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그땐 정말 그 순간을 평생 후회하도록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그때 일을 제외하면 저흰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아들이 14살이 되어 일반 중학교 일반 학급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 내용을 온전히 따라가기엔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여전히 꾸준한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이해하는 속도가 또래보다 조금 느리다 보니 학교가 끝나면 여전히 치료센터에 들러 인지치료 학습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죠.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가장 걱정했던 소외는 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투긴 해도 아이 나름대로 친구도 사귀고 자기 자리도 찾아가고 있다는 걸 보면 그렇게 고맙고 안심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예전엔 늘
우리 아이가 잘 자라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인어른이 남겨주신 유산 덕에 저 아는 그런 아들 조금은 덜 힘들게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아까워 손도 대기 싫었지만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새어나가더라고요. 치료비만 해도 적지 않은 데다 아이가 자라는 만큼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생활비도 늘어나니까요. 그래도 저희 부부는 늘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껴 쓰고 또 아껴 쓰자 나중에 홀로서기를 해야 할 아이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남겨두자 하고요. 장인어른이 남기신 그 돈은 결국 다시 저희 아이에게 향하는 내리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그 돈을 온전히 아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그게 바로 장인어른이 바라셨던 길일 테니까요. 그리고 결국 아이를 잘 키워내는 게 제 아내를 위한 일이기도 할 테니 그렇게 전 앞으로 가장으로서 제 아내와 아이를 소중히 지켜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제게 큰 선물을 남겨주신 장인어른에 대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서 응당 지키며 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 언급한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본조차 지킬 생각이 없다는 건 사람이길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제 눈에 형님들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건 바로 그 때문이겠죠. 그렇게 사람이길 포기한다는 건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도 자연스레 잃게 되는 겁니다. 그 단순한 이치와 원리를 잊고 자신의 손으로 불행으로의 길을 택하는 일이 부디 여러분의 삶에선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